엄마, 요양원 들어가면 우리도 마음이 편해.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저는 이선영, 올해 68입니다. 서울구청 사회복지과에서 35년간 근무했습니다. 평생 노인복지 상담을 했던 제가 이제는 상담 대상이 된 겁니다. 퇴직 후엔 여유롭게 살 줄 알았죠.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하지만 무릎 수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혼자 걷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딸 선영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들려오는 딸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엄마 오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노인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명자 할머니 80세,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더니 이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김순자 할머니 75세, 전세금 빼서 자식 집 사는데 보탰는데 이제는 짐이래요. 제가 평생 들었던 하소연이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않겠다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무릎은 아프고 간병인 비용은 한 달에 500만 원. 요양원은 월 300만 원. 제 연금은 180만 원 뿐인데.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주민센터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월세 18만 원? 진짜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말하지 않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주민센터 직원 정미선 씨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월 18만 원이요. 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정미선 씨가 안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세 18만 원, 보증금 1,780만 원, 요양원 월 300만 원의 1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상벨, 생활지원사, 무장애 설계, 모든 시설이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곳이 요양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되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시스템. 자유는 이때, 안전도 보장되는 곳.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셨으니 사회기여자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 높을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응. 잠깐 산책 좀 했어.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신청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5년간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참 웃기죠. 남들한테 평생 해준 조언을 정작 저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딸 선영이가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LH 복지주택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표정을 보니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거기 월세 18만 원이라고 해도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세금 다 쓰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연금이 있어. 그리고 전세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민준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만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딸이 요양원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 그건 제 안전이 아니라 제 전세금 때문이었던 겁니다. 선영아, 내가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뺏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 있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뎠어.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정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제가 본 현실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옆집 김옥분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요.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자식에게 주고 나면,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은 제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LH 복지주택에 반드시 입주하겠다고. 그리고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신청은 했지만 경쟁률이 높다던데.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선영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부드러웠죠. 엄마 생각해 봤는데 복지주택 신청하시는 거 찬성할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딸이 이해해 준 걸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전세금 중에서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민준이 등록금이랑 제 가게 확장 자금으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딸이 복지주택을 찬성한 건 제 선택을 존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비 300만 원보다는 전세금 일부라도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선영아,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가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으로 우리도 도와주시고,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25년간 노인 상담하면서 뭘 받는지 알아? 자식한테 돈 다 주고 나서 버림받는 어르신들이야. 엄마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엄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하지만 돈 문제는 사람을 바꿔. 엄마가 너무 많이 봤어. 처음엔 다들 나중에 갚을게요. 꼭 보러 갈게요라고 하지. 그런데 막상 돈을 받고 나면 점점 발길이 끊어져. 그게 현실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LH 주택공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통과. 면접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드디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중도 해지 위약금이 2천만 원입니다. 아니면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직접 구해 오시든지요. 2천만 원. 복지주택 보증금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온 희망이 무너지는 건가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전세해지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복지주택 면접은 2주 후인데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 보증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 2천만 원을 내기에는 너무 아까웠고요.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에 나가 있는데 옆집 정숙 씨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사회복지 일을 했던 동료였죠. 선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저는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복지주택 신청한 것, 딸과의 갈등, 그리고 전세해지 문제까지.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 조카가 결혼 준비 중인데 집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 전세 매물이 없어서 난리던데. 혹시 이 집 전세로 넘겨도 될까요? 하늘이 도왔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도왔습니다. 정숙 씨 조카는 바로 다음 주에 집을 보러 왔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위약금 없이 깔끔하게 전세를 정리할 수 있게 됐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딸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세금 언제 나와요?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 엄마,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복지주택 보증금 내고 나머지는 엄마 생활비로 쓸 거야. 엄마, 진짜 3천만 원만요, 제발요. 민준이 등록금 납부일이 이번 주인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 말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세금이 나오는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제 명의 통장이긴 하지만 딸이 제 카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자식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죠. 손주 등록금, 딸 가게 확장 자금. 그렇게 하면 딸도 좋아할 거고 저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돈이 떨어지고 나면요? 제가 25년간 본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돈이 있을 땐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오지 않게 되죠.
저는 통장을 닫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면접 전날 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25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입었던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선영,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이 평생 노인들을 도와왔잖아.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도울 차례야. 면접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고 LH주택공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선영님 들어오세요. 면접관은 세 분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5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인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요양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요?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의 편의가 아니라 제 존엄을 위해서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했던 탓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선영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깊은 편은 아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LH주택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영님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고민 끝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영아, 엄마 LH 복지주택 합격했어. 한 달 후에 이사가.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죠. 입주 당일 딸 선영이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연락이 뜸했는데 와줄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혼자는 힘드실 것 같아서. 딸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데 왠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생활지원사 박미선 씨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선영님 환영합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안부 확인할 거예요. 방은 작았습니다. 이전 집의 3분의 1도 안 됐죠. 하지만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미끄럼 방지 바닥, 낮은 싱크대. 무릎이 불편한 제게 딱 맞춰진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딸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한테는 이게 맞아. 짐을 정리하고 딸을 돌려보낼 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가끔 보러 와도 돼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바보야. 당연하지, 언제든 와.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첫날 밤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도 손잡이를 잡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그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입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박영희 할머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공원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선택하다니.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25년간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식에게 다 주고 나서 후회하는 어르신들을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복지 상담 자원봉사를요. 매주 목요일 오후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LH 복지주택이 있다는 것, 월 18만 원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요. 25년간 쌓아온 경험을 이곳에서 다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딸 선영이는 한 달에 2번씩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으시고 할머니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맞았어요.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너희한테도 부담 안 됐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나중에 저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고요. 자식한테 짐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월 18만 원의 임대료로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죠. 전세금은 제 통장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필요할 때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매일 재활 운동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비상벨은 제 안전을, 생활지원사는 제 일상을, 이웃들은 제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어제 저녁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김치를 담그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요양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삶이 아니라, 자식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요. 노후는 자식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월 18만 원으로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독립과 안전,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자식한테 짐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아니, 그 이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선택한다는 것을요. 어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노후 준비 시작했어요.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딸에게도 영향을 준 겁니다. 노후는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내일 또 해가 뜰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양원이 아닌 제 집에서, 자식 눈치가 아닌 제 선택으로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갑니다.